나이가 들어 병에 걸렸는데 수중에 돈은 한 푼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낯을 붉히며 자식에게 200만 원만 빌려달라고 손을 내밀어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5살의 어머니 박순자 씨입니다. 그녀는 텃밭에서 직접 기른 마늘종과 늙은 암탉 한 마리를 챙겨 들고 버스로 3시간이나 걸리는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저 엄마가 좀 어려운데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니? 라는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밥 한 그릇을 채 비우기도 전에 부엌에서 사위가 딸에게 나직이 건넨 그 한마디가 그녀를 방석에 바늘이라도 돋친 듯 앉아있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그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한 것이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자존심을 굽힌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지만 이번만큼은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 돈이 없으면 피를 나눈 천륜조차 얼마나 조심스럽고 위태로워지는지를요. 도대체 그녀는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고작 200만 원 남짓한 돈이 왜 그녀의 평생 지켜온 존엄을 무너뜨린 것일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녀는 자신의 노년을 어떻게 마주하기로 결심했을까요? 오늘 영상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그래서 더 쉽게 외면해버리는 이야기입니다. 부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다 보신 후 댓글로 알려주세요. 만약 어느 날 당신이 자식의 집문을 두드려야 한다면 어떻게 입을 떼시겠습니까? 또 자식에게 어떤 대답을 듣기를 원하시나요? 제 이름은 박순자. 올해 65입니다. 젊은 시절 남쪽 끝 전라남도 땅끝 마을에서 농사짓고 닭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손빨래에 아이를 등 뒤에 업고 억척같이 살았던 시절. 몸은 고됐지만 오직 두 아이만큼은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5살 많은 남편은 일찍이 몸이 상해버렸습니다. 고혈압에 당뇨까지 겹쳐 한 달 약값만 해도 수십만 원이 깨지기 일쑤였죠. 아들 민호가 서울에 있는 공과대학에 합격한 뒤로는 좀처럼 고향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졸업 후에는 서울에 자리를 잡고 그곳 아가씨와 결혼을 하더니 대출을 끼고 낡은 아파트 한 채를 샀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던 해 우리 부부에게는 모아둔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딸아이 결혼 자금으로 모아두었던 적금 통장을 깨서 3천만 원을 아들네 아파트 계약금 보태라며 쥐어주었습니다. 결혼 후 아들 내외가 손자를 낳자 서울로 올라와 아이 좀 봐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밭일이고 뭐고 다 제쳐두고 잘 익은 동치미 한 통과 늙은 암탉 한 마리를 싸들고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아들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저는 매일 새벽 오시면 일어나 물을 끓여 죽을 쓰고 기저귀를 갈고 빨래를 삶았습니다. 며느리 눈치에 계란 프라이 하나를 할 때도 기름 냄새가 벨까봐 조심조심했지요. 손자가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이 되자 아들이 갑자기 그러더군요. 엄마, 이제 엄마도 힘드신데 고향 내려가서 좀 쉬세요. 그 말 속에 담긴 뜻을 알기에 가슴 한구석이 시큰했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짐을 쌌습니다. 서울에서 다시 남쪽 고향으로 내려오는 버스 안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산들을 보며 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거든요. 아무리 번듯하고 환한 그 아파트도 결국 내 집은 아니었다는 것을요. 고향에 돌아와 우리 부부는 소일거리고 고구마며 배추를 심고 가끔 갯벌에 나가 조개를 캐다 팔며 1년에 200~300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평소에는 기초연금에 남편의 쥐꼬리만한 국민연금을 합쳐 한 달에 150만 원 남짓한 돈으로 살았습니다.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으며 아껴도 약값이며 공과금이 빠져나가면 월말에는 통장이 텅 비기 일쑤였습니다. 얼마 전부터 목이 따끔거리고 밤마다 기침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읍내 보건소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더군요.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성대에 혹이 생겼다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건강보험이 된다지만 비급여, 항모까지 합치니 본인 부담금이 250만 원은 좋게 필요했습니다. 집에 와서 통장을 뒤져보니 잔고는 100만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수심이 가득한 남편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턱 막히더군요.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급한 불이라도 꺼볼까 싶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건 건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아들은 회사인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저 지금 회사인데 이따 회의 들어가야 해요. 저는 목소리를 낮추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목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해야 한단다. 병원비가 한 250만 원 정도 필요한데 혹시 너희가 좀 융통해 줄 수 있겠니?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며칠 전에 주택담보대출 이자 나갔고 애 학원비 결제하느라 이번 달은 진짜 여유가 없어요. 엄마, 진작 좀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이틀 전에 의사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라 나도 미처 말을 못했다. 너희한테 패기치기 싫었는데. 그럼 이렇게 하세요. 아들이 말을 잘랐습니다. 지영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걔도 직장 다니니까 좀 낫지 않겠어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지영이는 제 딸입니다. 부산으로 시집간 뒤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낸 적이 없는 아이였죠. 딸에게 손을 벌리기 싫어서가 아니라 출가 외인인 딸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그렇게 떠밀 듯 말하니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3년이나 뼈 빠지게 손자 키워줬는데 정작 아프니 딸에게 가서 돈을 빌리라니요. 전화를 끊고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남편에게 통화 내용을 이야기했더니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툭 내뱉었습니다. 한번 지영이한테 가봐.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마음이 약하다는 것을요. 다음 날 새벽 저는 닭장에서 달걀 10알을 꺼내고 텃밭에서 마늘종을 넉넉히 뽑았습니다. 국 끓일 때 넣으면 맛이 좋으니까요. 그리고 집에서 키우던 늙은 암탉 한 마리도 잡아서 챙겼습니다. 사위가 닭백숙을 좋아한다는 게 생각났거든요. 빈손으로 자식 집에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시외버스를 타고 광주를 거쳐 다시 부산으로 가는 길 4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버스가 덜컹거릴 때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딸네 아파트 문 앞에 도착해서 옷에 묻은 먼지를 탁탁 털고 신발도 닦은 뒤에야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연 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셔? 딸의 얼굴에 반가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랑 우리 외손주 보고 싶어서 마침 한가해서 한번 와봤다. 딸이 서둘러 저를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신발을 벗으려는데 안쪽에서 사위가 걸어 나오며 슬리퍼 한 켤레를 내밀었습니다. 장모님, 이 슬리퍼로 갈아 신으세요. 방금 바닥 청소를 다 해놔서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제 신발을 내려다보니 시골 흙이 조금 묻어 있긴 했습니다. 저는 오기 전에 깨끗이 목욕도 하고 나왔습니다. 행여나 냄새나고 지저분하다고 생각할까 봐요. 실내화로 갈아 신는 게 뭐 대수겠냐마는.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바닥이야 닦으면 되죠라는 말을 기대했던 건 욕심이었을까요? 하지만 저는 웃으며 슬리퍼를 신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새로 인테리어를 했는지 마룻바닥은 윤이 나고 소파도 비싸 보였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과 외손주의 상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속으로 지영이가 시집은 잘 갔구나. 사는 형편이 괜찮아 보이네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은 저를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엄마, 미리 전화라도 주지 그랬어. 터미널로 마중 나갔을 텐데. 멀지도 않은데 뭐하러. 혼자 바람도 쐴 겸 슬슬 왔다. 사위는 옆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별말이 없었습니다. 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바쁘다. 애 학원비 때문에 빠듯하다. 그래도 건강은 괜찮다는 식의 일상적인 대화였지요. 오전 10시가 넘자 딸이 시장에 가서 제가 좋아하는 반찬거리를 사오겠다고 했습니다. 사위네 집은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 4층이었는데 사위가 제가 오르내리기 힘들까봐 자기가 대신 다녀오겠다고 나섰습니다. 사위가 신발을 신으며 물었습니다. 장모님,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사올게요. 아이고, 아무거나 괜찮다. 편하게 해라. 식구끼리 뭐 격식을 차리나. 사위는 엷은 미소를 짓고 나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딸아이의 살림살이를 둘러보았습니다. 이번 방문이 단순히 얼굴 보러 온 게 아니라 돈을 빌리러 왔다는 사실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사위마저 어렵다고 하면 내 이 늙은 얼굴을 어디에 둬야 할까요? 딸은 제 불안을 눈치채지 못한 채 점심에는 사위가 좋아하는 매운 닭찜을 하고 근처 공원에도 가자며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장을 보러 간 사이 딸이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몸은 좀 어때? 저는 망설이다가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목이 좀 안 좋아서 검사를 받았는데 성대에 혹이 났단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병원비가 한 250만 원 정도 든다네. 딸의 표정이 금세 굳어졌습니다. 지금은 어때? 많이 아파. 의사 선생님이 당장 수술해야 한대? 양성이라 급한 건 아닌데 그래도 2주 안에는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 저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너희한테 패 끼칠 생각은 없는데 혹시 급한 대로 돈 좀 융통해 줄 수 있나 싶어서 내가 천천히 갚을게. 딸이 미간을 찌푸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갚긴 뭘 갚아. 내가 엄마 딸인데 250만 원? 우리가 좀 아끼면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딸은 말을 마치자마자 휴대전화를 챙겨 들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줄게. 저는 황급히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잠깐만. 급한 거 아니다. 김서방하고 상의부터 해라. 적은 돈도 아닌데 너희 부부 사이 곤란하게 만들지 말고. 딸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이따 그 사람 오면 얘기할게. 근데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때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아들의 대출 이자 냈다는 말에 꽉 막혀 있던 가슴이 조금은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30분도 안 돼서 사위가 양손 가득 장을 봐서 돌아왔습니다. 닭고기며 생선, 과일, 채소까지 없는 게 없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갈치도 사왔더군요. 사위가 들어오자마자 저는 부엌으로 가서 도부려 했지만 사위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장모님은 그냥 쉬세요. 제가 끓일게요. 지영이가 옆에서 도우면 됩니다. 저는 다시 소파로 밀려났습니다. 사위는 텔레비전을 켜주며 옛날 드라마 재방송이니 심심치 않으실 거라고 했습니다. 속으로 이 사람이 말수는 적어도 참 깍듯하고 속이 깊구나 생각했지요. 텔레비전을 보는데 부엌에서 칼질 소리와 기름 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딸과 사위가 요리하며 나누는 대화 소리가 웅웅거렸는데 평소처럼 밝은 톤이 아니었습니다.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직감적으로 제 수술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가슴이 다시 콩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상이 차려졌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질 듯 했습니다. 노릇하게 구운 갈치구이, 진한 닭곰탕, 신선한 나물 반찬까지. 밥에서도 윤기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밥알을 씹어도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으니까요. 식사 자리에서 사위는 별다른 내색 없이 국을 더 드리냐고 묻고 많이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온 신경은 부엌에서 오갔던 그 낮은 목소리의 대화에 쏠려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도우려 일어서자 딸이 저를 다시 의자에 앉혔습니다. 엄마, 앉아 있어. 내가 할게. 딸이 부엌으로 들어갔고 사위도 따라 들어가더니
부엌 문을 살짝 닫았습니다. 아마 돈 이야기를 매듭 지으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잠시 후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 사이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낮았지만 그건 의논이 아니라 다툼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차마 다가가지도 못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무릎 위에 놓인 손만 만지작거렸습니다. 10여 분이 지나고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딸은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고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사위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소파에 앉아 다시 텔레비전을 켰지만 저에게는 한마디도 걸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돌덩이를 얹은 것 같았습니다. 아까 먹은 밥은 음식이 아니라 눈치였고 제가 삼킨 건 침묵이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돈 빌리는 건 없던 일로 하자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꽉 막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늙어서 돈 없으면 입 여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딸이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고 저는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곁눈질로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위가 리모컨으로 볼륨을 줄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이번에 수술하신다는 거요. 처남은 얼마를 보탰습니까? 저는 말문이 막혀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호가 요즘 형편이 어렵다더라. 애 학원비도 많이 들고 대출금 갚느라 여력이 없다더구나. 그래서 걔는 못 보탰다. 사위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얼굴에서 미소가 싹 사라졌습니다.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랑 지영이 둘이 합쳐서 한 달에 실수령액 5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주택 대출금 갚고 애 학원비 내고 생활비 쓰고 나면 저축은커녕 마이너스 안 나면 다행입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듣기 싫으시겠지만 한마디 하겠습니다. 처남네 부부 둘이 합치면 연봉이 꽤 될 텐데 돈 없다고 모른 척하면 결국 우리가 다 뒤집어 써야 합니까? 앞으로 장인어른, 장모님 편찮으실 때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사위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옛날에 처남 서울에 아파트 살 때 장모님이 지영이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까지 다 빼서 보태주셨다면서요. 저는 입은 벌렸지만 목이 바싹 말라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당시 아들이 서울에 집을 살 때 우리 노부부는 가진 돈이 없어 딸아이 시집 보낼 미천으로 모아둔 3천만 원을 털어 아들 아파트 계약금에 보탰습니다. 그때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아들은 우리 집대를 이을 기둥이고 딸은 출가 외인이니 조금 서운해도 어쩔 수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지금 보니 그 일은 딸 부부의 가슴 속에 씻을 수 없는 앙금으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사위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제가 불효자는 아닙니다. 저는 제 아내를 존중하고 장모님을 공경합니다. 하지만 우리 돈은 저 혼자 버는 게 아니라 우리 부부가 같이 피땀 흘려 번 돈입니다. 저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250만 원 드린다고 칩시다. 다음에 또 목돈 들어갈 일 생기면 그때도 처남은 나 몰라라 하고 우리가 또 내야 합니까?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순간 저는 앉아있는 것조차 치욕스러웠습니다. 벌떡 일어나 걱정 마라. 다시는 너희한테 손 벌리는 일 없을 거다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딸이 부엌에서 뛰쳐나와 저를 부축하며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말 다 했어?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시는데 꼭 그렇게 계산기를 두드려야겠어? 계산기 두드리는 게 아냐. 사위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난 우리 가정을 지키려는 거야. 처남이 나 몰라라 할 때마다 우리가 다 떠안는 게 당연한 거야. 두 사람이 싸우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머리가 쭈뼛서고 가슴이 칼로 난도질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저를 안치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마음에 담아두지 마. 이 사람 말만 거칠지 나쁜 사람은 아니야. 저는 손을 저으며 일어났습니다. 이미 눈가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사위가 안방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흰 봉투 하나를 제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여기 차비하시라고 5만 원 넣었습니다. 가시는 길 편하게 가세요. 저는 멍하니 봉투를 바라보다 받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제가 가만히 있자 다시 말했습니다. 가서 장인어른 드릴 과일이라도 좀 사가세요.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요. 그 순간 정말이지 욕이라도 한 바가지 퍼붓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 가장 깊고 여린 곳이 난도질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더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짐가방을 둘러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채 내려가기도 전에 등 뒤에서 또다시 고성이 들려왔습니다. 지영아, 나도 네 남편이야. 우리 집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어. 오늘 250 주면 내일은 앞으로 장모님 아프실 때마다 우리가 다 내야 해?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넌 양심도 없냐? 그게 우리 엄마야. 남이 아니라고. 계단참에 서서 난간을 붙잡고 저는 뚝뚝 떨어지는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앞이 흐려져 계단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내 평생 내가 자식들에게 골칫덩어리, 짐, 불공평한 유산 취급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만 잘 된다면 내 고생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았습니다. 모든 희생이 감사를 낳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돌아오는 버스 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사위가 쥐어준 끝내 거절하지 못한 5만 원짜리 지폐가 든 봉투를 손에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등 위로 쏟아지는 햇살에 주름진 제 손이 마치 흉터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사람이 늙어서 수중에 돈이 없으면 정말 아무도 나를 사람 대접해주지 않는구나. 집에 도착하니 이미 날이 어둑해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골목 어귀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짐을 들고 터덜터덜 걸어오는 모습을 보더니 벌떡 일어나 마중을 나왔습니다. 붉게 충혈된 제 눈을 보고도 남편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직이 한마디 건넸을 뿐입니다. 돈 못 빌렸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참았던 눈물이 다시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녁을 먹는데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몰랐습니다. 밥이 다 식어도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 두부 한 조각을 제 밥그릇에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 우리끼리 어떻게든 해보자. 산 입에 거미줄 치겠나.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사위의 그 말, 처남이 안 내면 우리도 못 냅니다. 라는 말이 뱅뱅 돌았습니다. 바늘처럼 가슴을 콕콕 찔러댔습니다. 저는 제가 꽤 현명한 엄마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사랑했고 비록 아들을 좀 더 챙기긴 했지만 그건 아들이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하고 짐이 무거우니까 그랬던 건데 제가 아들에게 베푼 사랑이 딸에게는 원망이 되고 사위에게는 짐이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닭장에 갇혀있던 늙은 암탉을 풀어주고 모이를 주었습니다. 뒤뜰 평상에 앉아 멍하니 햇볕을 쬐고 있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딸 지영이의 문자였습니다. 엄마, 어제 일은 정말 미안해. 그 사람이랑 대판 싸웠는데도 끝까지 안 된대. 근데 내가 따로 모아둔 비상금이 있어서 일단 200만 원 보냈어. 나머지는 월급날 지나서 더 보낼게. 통장을 확인해 보니 의료비라는 이름으로 2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데 기쁘기는커녕 마음이 더 참담했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넉넉지 않게 사는 것 뻔히 아는데 친정 엄마한테 뭘 사달라고 조른 적도 없고 집에 올 때마다 쌀이며 과일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저를 챙기던 아이였습니다. 늙은 어미가 되어서 결국 딸이 남편 몰래 숨겨둔 돈을 빼내게 만들다니요. 이건 효도가 아니라 자식을 곤란하게 만드는 짓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우체국에 가서 돈을 찾았습니다. 그중 일부를 떼어 제 비상금 통장에 넣고 나머지는 다시 봉투에 담아 딸에게 보낼 소포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손 편지를 한 장 써서 동봉했습니다. 지영아, 이번에 마음 써줘서 고맙다. 하지만 엄마는 정말로 네가 곤란해지는 걸 원치 않는다. 이건 네가 어릴 때 좋아하던 육아랑 약과다. 시댁 식구들이랑 나눠 먹어라. 엄마는 너희 생각보다 약하지 않다. 앞으로 내 걱정은 하지 마라. 병세에 대해서도 돈이 부족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제 마음을 알 겁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부엌 한 구석 작은 밥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이 뜨거운 숭늉을 마시며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해? 우리도 이제 변해야 한다는 생각이요. 더 이상 자식한테 기대하지 말자고요. 그날 이후 저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만약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도 낯을 깎아가며 구걸해야 할까? 다음엔 남편이 쓰러질 수도 있고 내가 넘어져서 뼈라도 부러질 수 있는데 늙으면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데 더 이상 자식들의 처분에 내 운명을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읍내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알고 지내던 이웃 언니를 만났습니다. 칠순이 넘은 나이에 귀도 잘 안 들리고 다리도 절뚝거리지만 정신만큼은 맑은 분이었죠. 언니는 스마트폰 활용법, 건강식단, 생활법률 강좌까지 신청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집구석에 앉아서 쓸데없는 생각 말고 나와서 배워. 나도 이제 폰으로 날씨 보고 병원 예약하고 뱅킹도 다 해. 자네도 배워. 언니의 손에 이끌려 저도 두 강좌를 신청했습니다. 복지관을 나서는 길, 내리쬐는 햇살이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장롱 깊숙이 넣어둔 땅 문서를 꺼냈습니다. 집 뒤편에 있는 작은 밭대기. 크진 않지만 누군가에게 도지로 빌려주면 1년에 2, 30만 원이라도 나올 겁니다. 남편과 상의했더니 처음엔 탐탁지 않아 했지만 결국 한숨을 쉬며 동의했습니다. 그래, 나중에 돈 없어서 발동동 구르는 것보다 낫겠지. 면사무소에도 전화를 걸어 우리 같은 노인들을 위한 지원금이나 혜택이 있는지 꼼꼼히 물어봤습니다. 담당 직원은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만성질환이 있으면 의료비 지원이나 노인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 주더군요. 요양보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혈압도 재주고 목욕도 도와주는 서비스도 있다고 해서 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 방문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처리하고 나니 다시 병원비 250만 원 생각이 났습니다. 의사 말대로 급한 건 아니지만 마냥 미룰 수는 없었죠. 남편과 저는 이번 수술이 끝나면 가계부를 싹 정리하고 생활비를 더 줄여서라도 비상금 통장을 따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딸이 보내준 돈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돈 생기자마자 쌀 사고 가스비 낼 생각부터 했을 텐데 이제는 50만 원을 따로 빼서 제 베개 밑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오직 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였죠. 남편이 마루에 앉아 사과를 깎으며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애들 원망하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젊었을 때 내가 철이 없어서 아들만 싸고 돌았던 내 죄지. 애들 탓하기 전에 나부터 탓해야지.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깎은 사과 한 조각을 내밀며 자, 한 입 먹어 할 뿐이었습니다. 해는 천천히 저물고 마당에 감나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어디선가 저녁 짓는 굴뚝 연기 냄새가 났습니다.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으니 난생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다시는 부산 딸네 집에 돈 빌리러 가지 않을 겁니다. 딸이 미워서도 사위가 괘씸해서도 아닙니다. 드디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퇴로는 오직 나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결심했습니다. 다음 병원 진료 때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할 생각입니다. 비관적인 게 아닙니다. 마지막 가는 길까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병이 깊어지면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억지로 튜브 꽂아 생명을 연장하지도 않을 겁니다. 품위 있게 평온하게 가고 싶습니다. 늙으면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추하게 질질 끄는 게 무서운 법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저 자신에게 그리고 저와 같은 처지의 늙은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식 농사지어 노후 대비한다는 생각 이제는 버리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삶이 있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움직일 수 있을 때 내 손으로 밥해 먹고 능력될 때 내 돈으로 약 사 먹어야 합니다. 엄마, 왜 진작 말 안 했어? 라는 말은 사실 왜 미리 말해서 부담 주지 않았느냐는 원망일 수도 있습니다. 산에 기대면 산이 무너지고 사람에 기대면 사람이 떠납니다. 오직 나 자신에게 기댈 때만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박순자 씨의 선택을 어떻게 보시나요? 젊은 시절 모든 걸 바쳐 자식을 키웠지만 늙어서는 돈 몇 푼 때문에 굴욕을 당하고 가시돋친 말을 들어야 했던 그녀. 누군가는 그녀를 자신을 현금 인출기로 착각하게 만든 전형적인 옛날 엄마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또 누군가는 자식에게 올인하면 노후가 보장된다는 헛된 믿음을 가진 게 잘못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라고 박순자 씨가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을까요? 나이 들어 가진 것 없고 몸은 아픈데 자식들의 태도가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게 했던 것과 다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부모는 경제적으로 자식에게 어디까지 기대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딸 지영이었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혹은 여러분이 아들 민호였다면 어머니의 부탁에 어떻게 답했을까요? 댓글창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모든 댓글을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박순자 씨처럼 묵묵히 희생만 하시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저희는 앞으로도 가장 현실적이고 가슴 저릿한 인생의 현장을 계속해서 기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